마지막 시간에는 산재 발생할 때 사업주가 어떤 걸 해야 되는가,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만 볼 거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나온 행정해석 같은 거, 실무에서 문제되는 거 이런 것 좀 볼 거예요. 산재 발생 시 처리 절차 먼저 보면요. 사실 산업재해가 일하다 다쳤을 때 근로자가 평소에 가입해 놓은 산재보험에서 병원비 그리고 치료하느라 못 받은 그 월급 그거 일부 그걸 받는 거거든요. 사실 뭐 산재보험 가입자랑 보험료를 내는 주체는 사용자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그게 산재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그 돈을 주는데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승인이 되려면 업무상 재해여야 하는데요.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고와 질병, 출퇴근재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출퇴근제는 뭐 크게 보지는 않을 거고요. 출퇴근하면서 다친 거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괜찮은 걸로 바뀌는 바람에 크게 뭐 쟁점이 없고요. 업무상 사고와 질병의 차이를 좀 봐야 되는데 업무상 사고는 일을 하다가 물리적으로 뭐 떨어졌거나 물건을 옮기다가 그 넘어졌거나 뭐 이런 것들 다쳤을 때 거고요. 업무상 질병은 이제 물리적으로 다친 게 아니고 뭐 뇌심혈관계 질환 그리고 뇌경색이나 아니면 똑같은 업무를 계속 반복함으로써 뭐 손목이나 허리 뭐 이런 데 다쳤을 때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상 사고는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하면 큰 이견 없이 그냥 승인이 돼요. 반면에 업무상 질병은 예를 들어 뇌경색이 그 산재로 승인이 되려면 그 뇌경색이 발병한 것과 그 다음에 근로자가 한 업무와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건데 관계는 이제 뭐 과로나 스트레스죠. 그게 이제 원인이 돼서 뇌경색이 발생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근로자가 증명을 해야 돼요. 공단한테 가서. 그러면 근로복지공단 산하의 질병판정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의사분도 계시고 뭐 변호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 위원들이 낸 자료나 이런 것들, 그 의사소견서랑 이런 거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원래 이 사람이 그 질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발병한 거냐? 아니면 그렇지가 않은데 업무상 스트레스나 과로 때문에 이게 발병한 거냐? 그런 걸 보거든요. 그래서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가 한번 증명을 해야 되는 그 과정이 좀 있다. 그리고 승인받지 못하면 그냥 끝입니다. 물론 이의제기할 수 있죠. 행정법원 갈 수 있죠. 현실적으로 그렇게 행정법원 가기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게 차이가 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업종에 따라서 이게 많이 발생하는 업무상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업종도 있지만 업종에 따라서는 업무상 질병이 가장 문제가 되는 업종도 있죠. 그래서 두 번째 넘어가서 보시면요. 산재가 만약에 발생했을 때 산재 신청 주체는 재근로자. 사업주가 뭐 신청하고 신고하는 건 있습니다만 산재를 신청하는 건 아닙니다. 근로자가 해야 되는 거고 업무상 사고나 출퇴근재해 이런 거 있으면 그 내원한 병원에 원무과에 가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 대리해 주세요. 그래서 신청하는 것 자체가 어렵진 않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업무상 질병은 수행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근로자가 증명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고 질병판정위원회 가서 그 질병판정위원들이 서류를 보고 혹은 내가 구술로 진술한 내용을 가지고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정을 내려주면 산재 승인을 받아서 치료비, 휴업수당, 휴업급여, 그리고 장애가 만약에 남아있다면 장애급여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요즘에 이거 증명해서 받으려면 한 1년은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근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죠. 예를 들면 뇌경색 오면 저도 최근에 그 한 사건이 있습니다만 반신이 마비가 되시는 바람에 그러니까 계속 휠체어에 계시거나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안 되거든요. 근데 가장이 그렇게 되면 다른 가족들도 사실 살기가 힘들어요. 그 맞벌이를 하더라도 누가 집에서 계속 봐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 배우자 되시는 분들이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고 그럼 수입이 없고 산재라도 이게 돼야 되는데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증명을 근로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힘듭니다. 대신 업무상 질병이 인정되는 가장 쉬운 길은 하나 있어요. 근로복지공단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그 초과근로 기준에 맞으면 그냥 거의 인정입니다. 근데 웃기죠? 근로를 많이 했으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과로가 인정되고 근로시간이 적으면 스트레스가 없어서 과로가 인정이 안 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는 건데
그게 좀 아직 공단 내부에서는 그 일률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냥 계속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사용자는 산재 처리 관련해서 공단에서 요청하는 서류가 있어요. 신청을 근로자가 하면 공단에서는 몇 가지 서류를 사용자한테 보내는데요. 보험 가입자, 이게 사용자거든요. 사용자 의견서.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사용자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재단하게 쓸 건 없어요. 그냥 근로자가 이때 다쳐서 왔는데 산재 신청한다는데 당신의 소속 근로자가 맞는지, 사용자가 알고 있는 근로자의 사고 경위는 어떻게 되는지, 일하다 다친 게 맞는지 이런 거 쓰는 거고요. 재해사실 확인서도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쓰면 되고, 근로관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런 것들은 원래 이제 근로자가 그 신청하면서 내겠지만 뭐 급여대장이나 근로계약서, 그러니까 급여대장이나 뭐 근로자 명부 아니면 그 연장 근로가 얼마나 있었는지 보려는 출퇴근 기록 이런 것들은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자료라서 사용자한테 요청을 하고 사용자가 그걸 공단에 제출을 해줘야 근로자가 이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류들을 요청을 하고 사용자는 여기에 조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근데 이제 사업장에 따라서는 산재 안 해주려고 그거 자료 안 주는 사업장이 대부분이고요. 그거 안 주면 공단에서 달라고 해도 안 주면 강제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워요. 산재가 발생하면 보험 가입자, 사용자의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주랑 그 정보 같은 거 적고요. 근로자 정보 적고 그 다음에 신청인의 재해 사실을 인정합니까? 예, 아니요 체크하고 예면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고요. 인정하지 않는다고 체크하면 여기에 왜 인정하지 않는지 그 사유를 기술해야 돼요. 근데 업무상 사고는 뭐 워낙 명백하기 때문에 보통은 예 체크하고 사실대로만 적으면 된다. 문제될 건 없습니다. 산재 처리를 해줬다고 해서 사업주가 피해를 입습니까? 결론은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들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사람이 죽었거나 이러면 문제될 수 있죠. 근로감독의 대상이 되고 산재율 당연히 오르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근로자 수도 많고 실제로 그렇게 중대재해 이를 만큼의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있을 때의 얘기고요. 예를 들면 일하다가 발목을 삐끗했거나 뭐 예를 들면 뼈가 부러졌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완치가 가능한 그 재해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리고 우리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발생하지 게 아니라면 산재했다고 해서 요율 인상되지 않고요. 근로감독의 대상 되지 않습니다. 네. 다음은 사용자의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 의무입니다. 사용자가 해야 될 게 요거 하나 중요한 게 요건데요.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제출하라는 거거든요. 재해조사표라는 걸. 그러면 여기에는 이것도 법정 서식이라서 서식대로 그냥 작성만 하면 되는데 발생 개요, 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 방지 계획 이런 거를 적어서 그 서류를 지청해 내야 돼요. 이제 재발 방지 계획 같은 거는 아주 뭐 구체적으로 쓸 필요는 없고요. 한두 줄 정도 간단하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그냥 너무 무성의하게 써서 보완이 필요할 정도다. 그러면 공단 담당자가 알아서 연락 옵니다. 그때 그 보완해서 해도 되니까 간단하게 써서 제출하시고 사실대로만 작성하시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대신 이제 산업재해 조사표는 근로자가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요때 쓰는 거예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작성해서 노동관서 그러니까 고용청에 제출해야 되고, 요거 안 하면 미제출 또는 허위 보고 시에는 과태료 있습니다. 1,500만 원 이하 과태료라고 되어 있고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지 안 한지는 근로자를 그 진단한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에 따릅니다. 네, 요것만 하면 되고요. 산업재해 조사표도 사실대로 작성해서 제출하면 문제가 없고, 재해조사표 양식은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2장으로 나눴지만 사실은 A4용지 1장짜리를 나눈 거라서 이게 뭐 쓸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업장 정보 그냥 아는 대로 쓰면 되고요. 뭐 관리번호랑 이런 거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재해 정보 관련해서는 근로자 정보 쓰고 우리가 아는 주소 쓰고 어떻게 다쳤는지 이런 거 아는 대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발생 장소나 뭐 작업은 뭐 했는지 일시는 뭔지 다 쓰고, 재발 방지 계획은 이거 칸이 되게 사실 작아요. 보면 여기다 한 줄 정도 쓰고, 그래서 고용주청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출만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산재가 발생했을 때 산재 처리를 해주는 게 옛날처럼 막 사업장에 대단한 불이익이 있고 이런 거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으니까 그냥 근로자 신청 오면 그 사업주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자료는 제공해 주시면 돼요.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처음부터 제공 잘 안 해주는 사업주도 있지만 처음에는 잘 해주시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질병 같은 건 뇌경색 이런 거는 판단 받으려면 최소 6개월에서 길면 1년까지 걸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시간이 길어질수록 주변에서 들으시는 게 뭐 있는 건지 갑자기 비호조적으로 변하시는 사업주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든 자료를 받으려고 저는 하지만 뭐 그런 해드린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다음은 중대재해처벌법인데요. 중처법은 최근에 시행이 된 거잖아요. 뒤에 보면 이제 시행일자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50인 미만도 24년 1월부터 시행돼. 이거 시행일자 바꾼다고 얘기 있는데 아직은 바뀐 거 없거든요. 24년부터는 전면 적용되는 걸로 보시면 되고, 물론 5인 이상 사업장이요. 그래서 아직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된 법이라서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실은 목적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사업주나 경영 담당자가 이 법에 정한 의무를 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거에 그 목적이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이 많은 거예요. 처벌하는 데 목적이 있는 법이고 그 처벌되는 수위도 산업안전보건법령하고 좀 다르죠. 어쨌든 중대재해처벌은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있는데 중대시민재해는 사업장에서 크게 뭐 적용될 여지가 없고요. 중대산업재해가 적용될 여지가 많습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가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이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로 봅니다. 그래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했다면 그래서 이 중대재해가 발생한 거라면 처벌할 수 있다. 이걸 잘했으면 발생했어도 이렇게 처벌되지는 않겠죠. 근데 필연적으로 요즘 나오는 그 판례나 기사 보면 다 제대로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더라고요. 쉽지가 않거든요. 다 하기가. 처벌 내용 규정은 사망자가 발생하면 1년 이상 징역 10억 원 이하 벌금이고요. 부상질병은 7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입니다. 특이한 건 보통 징역형을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이렇게 상한이 없이 규정하지 않아요. 보통 이런 식이죠. 7년 이하, 5년 이하, 3년 이하, 2년 이하 이런 식인데 1년 이상이면 이건 굉장히 중하게 규정한 거고 법정 상한선이 규정되어 있지 않을 때 형량은 30년이 그 상한입니다. 원칙은. 근데 이제 30년이 상한인데 우리나라에서 살인을 해도 그렇게 내려지는 경우 잘 못 봤죠. 이유는 법원의 양형규정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30년이라고 법에는 되어 있지만 그 양형기준위원회에서 그것보다 절반 이하로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잘 안 나옵니다. 법정 상한형이. 어쨌든 그거는 그냥 참고용이고 이렇게 되어 있고 법인이나 기관에 대한 처벌도 있어요. 자연인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50억 원 이하 벌금, 부상이면 10억 원 이하 벌금 있고요. 적용 범위는 5인 이상 사업장이고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행일은 보시면 되고 지금 요 마지막 50인 미만에도 적용한 24년 1월 27일 이 시행일을 지금 미룬다 어쩐다 얘기가 많은데 아직까지는 바뀐 게 없습니다. 다음은 이거 예방의무 책임의 주체인데 결국 책임의 주체라는 건 처벌 대상이기도 하죠. 사업주, 경영 책임자 있고요. 뭐 정의는 법령에 있는 거고 보호 대상 종사자는 당연히 근로기준보호사 근로자뿐만 아니라 뭐 여기 노무 제공자나 뭐 근로자 다 보시면 돼요. 수급인의 근로자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처법에 관한 이런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법령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은 잘 하라고 만든 법이겠지만 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무엇이냐, 어디까지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고 안 한 것이냐, 이거에 대한 그 해석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법령을 제정하게 된 경위나 그걸 통과시키는 경위에서 법령을 되게 세부적으로 만들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니까 약간 추상적이거든요. 그래서 노동부에서 해설서도 내고 뭐 행정 해석도 많이 내고 하지만 여전히 모호하다는 게 그래서 자꾸 나오는 얘기예요. 어쨌든 이런 의무들이 있는데 의무들을 저희가 자세히 보지는 않을 거고 행정에서 그 실무에서 문제되는 행정해석을 보면서 그냥 좀 알아볼게요. 법령 내용에 보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해야 되는 이런 관리체계 구축하고 이행해야 되는 요 시행령에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예산 부여하고 평가 기준 마련하고 이런 거 업무 절차 마련하고 전담 조직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에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반기 1회 점검하고 또 보고받고 경영자는 이런 것들이 있고 예산도 편성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 관련해서 행정해석 내용 한번 보고
한 10가지 정도 11가지 정도 준비했거든요. 그거 보고 사전 질문에서 제가 뽑은 4가지 좀 보고 거기에서 교대제 얘기도 잠깐 나눠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설정한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 방침을 취업규칙 등에 명시해야 하는가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문단은 이거 법령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런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 방침을 설정하고 이거를 취업규칙에 명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제 근로자한테 알리고 그 목표와 취지를 고려하면 결국은 상시적으로 볼 수 있는 장소나 이런 매체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이 바람직할 거 아니냐. 그렇다면 취업규칙도 가능하다. 이게 행정해석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법령이 추상적이다 보니까 행정해석도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법의 목적이나 실질적인 그 목표를 달성할 수만 있다면 법령에 없더라도 그런 거 할 수 있다. 대신 이제 그것만 했다고 해서 다 의무를 면한 건가요? 그런 질문에는 또 그 의무를 다한 거라고 뭐 그것만 했다고 해서 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추가로 강구해서 해야 된다. 뭐 다 이런 식이긴 한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두 번째는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현장식 점검을 반드시 해야 되는가? 아니면 전산 시스템이 기록한 거 본사에서 열람해서 점검해도 되는가에 관련된 거예요. 여기 위에는 이제 법령상 내용인데요. 반기 1회 이상 점검과 관련해서 점검 방법에 대해 규정한 내용 없다.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 특성에 자율적으로 점검 방법 운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사업장 현장의 유해 위험 요인의 확인, 개선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는 점이니까 그거를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조치라면 뭐 괜찮다. 근데 이제 따라서 법령상 점검을 형식적으로 이행해서 제대로 된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걸 야기했다면 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좀 추상적이긴 한데요. 어쨌든 목적 달성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단기 일회라고 하는데 6개월을 주기로 하는 건가 아니면 회계기간, 이건 이제 원력상 1월 1일부터 이렇게 6월 31일까지 6월 30일까지 반기인가 이건데 행정해석은 회계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부터 하반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주기로 해서 각각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반기 일회라고 하면 요 기간을 말한다. 그러면 사업장이 5월에 신설됐는데 상반기까지 이거 반기일에 점검해야 되는 거 6월까지 해야 된다면 이거 해야 되는 건가? 여기에 중대재해처벌사 반기일에 점검 관련해서 사업을 새로 시작한 경우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니까 반기일에 이상 점검은 결국은 상반기, 하반기 최소한 주기로 해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런 답변, 원론적인 답변 하고 있는 건데 그래도 요거는 지켜야 되겠죠.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건설업, 제조업 등 위험성이 높은 업종을 제외한 일반 사무직 등의 경우에도 이 법령에 따라서 급박한 위험을 대비해서 매뉴얼을 만들고 반기일에서 점검을 하여야 하는가. 이게 이제 있는데 일반 사무직도 그러한가. 사업장 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나 업종, 유해 위험도에 따라 의무를 달리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이면 모두 규모나 특성에 맞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할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뭐 이런 매뉴얼 마련해야 된다. 법에 없으니까 다 하는 게 맞다. 이 내용이고요. 다음은 비상 매뉴얼에 있는 모든 훈련을 반기 1회 실시해야 하는지 모든 훈련을 매뉴얼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모든 걸 반기 1회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일부만 해도 되는지 보면 매뉴얼에 뭐 조치의 구체적인 방법 등은 사업장 규모나 특성에 따라 해당 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자율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모든 훈련을 반기 1회마다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 실질적으로 그거를 예방할 수만 있다면 전부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 비상 매뉴얼에서 어떤 훈련을 실시할지 이런 것들도 사업장마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인 거고. 6번째,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이거 재발 방지 대책 수립하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영 책임자 등은 재해 발생한 경우 이를 보고받을 수 있는 절차 마련하고 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받은 경우에 이 재발 방지 대책 수립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상을 제도화해야 되는데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기술적, 경제적, 환경적 이유로 해당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을 경우는 법위반이다. 그러니까 사업장 사정 때문에 이거 재발 방지 대책 못하고 있다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넘어가서 이어서 보면 뭐 재해 성격의 사망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높은 위험성이 있을 때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한 기간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라면 이제 마련하는 절차를 진행함과 동시에 당장 발생할 사고를 막기 위한 임시적 조치 이런 거라도 해야
그래서 이런 가능성을 통제해야 되는 거지. 그냥 사업장에서 당장 예산 투입이 어렵다고 해서 손 놓고 있는 거 그런 얘기 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고요. 일곱 번째는 이제 뭐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에 관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거 위탁 가능한지 이게 문제됐는데요. 법령을 보면 앞에서 아까 봤는데 사업주는 이거 한 다음에 보고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책임의 주체인 사업주가 보고받으라고? 그러면 위탁할 수 있는 건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위탁해서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는다. 법령에는. 그렇게 규정 안 돼 있다.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은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개인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직접 점검하지 않을 때는 내부적으로 점검해서 보고받으라는 거지, 이 보고받으라는 의미가 위탁 점검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니네들이 하라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5년간 서류를 보관하라고 돼 있는데 서류 보존 기간이 다른 법령에는 5년이 안 되는 경우에도 이거 어떻게 하냐, 5년 이 법 우선 적용돼서 5년간 보관해야 되냐. 여기 원론적인 답변인데요. 중처법은 안전보건관계법령과 특별법 관계가 아니므로 각 법률에 따른 서류 보존은 각각 이행되는 것으로 할 것이에요. 뭐 결국은 5년 하는 거 아닙니까? 중복되면 그 얘기죠. 여기서 특별법, 그러니까 아까 민법이랑 노동법 설명드렸던 거 그거고요. 9번은 모바일 앱으로 의무를 이행해도 되는지 여부,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 보수 비용을 안전보건 예산 편성으로 볼 수 있는지. 이게 이제 그 모바일로 했을 때 이거 의무 이행 되는 건가, 아니면 모바일 앱 개발하고 이런 것도 그 예산 편성으로 볼 수 있는가, 의무를 다한 걸로 볼 수 있는 건데요. 사실 결론은 가능하답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의무 이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이 비용도 예산 편성 사용의 하나로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이어서 보면 다만 위 프로그램의 개발 유지 활용을 한 거 그것만으로 중처법상 의무 이행이 모두 가름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다 요 날짜들이 최근이죠. 다 22년 최근이에요. 10번인데요. 의무 이행한 다음에 대표이사한테 보고한 내용을 회의록 등의 형태 전자문서로 포함해서 보관하는 경우 대표이사 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가 인데요. 결국 책임의 주체일 거기 때문에 서명이 있어야겠죠.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경영 책임자의 결재 및 서명이 이해 상황에서 판단돼요. 법령에는 서명받으라고 안 돼 있는데 어쨌든 이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면 이게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겠느냐 하는 답변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0번까지 봤고요. 저희 사전 질문 볼 건데 사전 질문은 4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격일제 근무자의 최저임금 10대 산입 기준. 이거 최저임금이 전체가 최저임금 계산할 때 포함 안 되는 거 아시죠? 그 격일제 근무자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교대제 근로자 주, 야, 비 이렇게 일하는 사람 월 근로시간 산정 방법은, 이거 한 장으로 요약했는데 이거 그냥 수식만 보셔야 돼요. 이게 한 장으로 요약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한두 장. 퇴직금 산정 시 연차 수당 적용 범위, 이거는 간단한 문제고요. 4대 보험 중복 가입이 가능한지, 이것도 뭐 분류해서 구분해서 보긴 해야 되지만 복잡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격일 근무자의 최저임금 10대 산입 기준은? 이라는 질문인데요. 최저임금 10대 산입 기준을 먼저 볼까요? 연도별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인데 10대 비과세는 사실은 현금성 복리후생비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거는 최저임금 계산할 때 이게 최저임금 법에 있는 요 위에 표 최저임금 법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최저임금법 제일 밑으로 내리면 붙이게 요거 있어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비율 10대 20만 원 중에서 2%는 2022년에는 2%는 산입하지 마라. 최저임금에 23년에 1%는 산입하지 마. 24년에는 전부 산입해. 요 의미예요. 그러면 1%, 2%를 미산입하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 10대 20만 원 주는데 최저임금이 이만큼은 미산입되니까 근로자한테 추가로 주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그러면 그거 말고 최저임금 따로 계산해서 주라. 이건 이거고 1%는 1%고 그 얘기예요. 그러면 계산해 볼까요? 여기에서 2%, 1%는 무슨 얘기냐면 각 연도별 최저시급 있죠. 우리 익숙한 숫자들이죠. 이런 숫자들. 이거를 최저 월급으로 계산하면요. 계산식은 이겁니다. 최저시급 곱하기 월 소정근로시간, 통상적으로 209시간이에요. 계산하면 요 금액들이 나오죠. 요 금액들도 사실 익숙한 월급액인데 요 금액의 2%는 요 금액, 요 금액의 1%는 이 금액, 미산입. 이제 24년은 전체 산입이니까. 그래서 요 금액을 미산입하라는 거예요. 요 의미거든요.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해서 1%한 요 금액이요.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2% 요 금액이요. 요런 의미예요. 그러면 비과세 10대 20만 원을 집어넣는다고 했을 때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금액은 20만 원 전체가 아니라 1%인 2만 106원을 제외한
17만 9천 원. 요것만 최저임금 계산할 때 들어가요. 그러면 기본급 더하기 식대. 우리 식대는 최저임금 계산할 때 들어갑니다. 통상임금에도 해당하기도 하고. 그러면 기본급 더하기 식대할 때 최저 월급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2010 580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식대는 20만 원이고 기본급은 얼마냐? 2010 580에서 아까 17만 9천 원 이거 산입된다면서요. 이거 빼면 18만 3천 이거 686원. 두 개 더하면 2010 580. 여기다가 더하기 2만 1,600원. 그게 근로자의 최저 월급. 그러면 한 203만 원 정도 되겠죠. 네, 그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최저임금 근로자의 월급여가 근로시간 대비 최저시급에 수렴하는 사람은 사실 비과세 식대차를 넣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복잡하기도 하고 실제로 의도했던 거랑 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원래는 이제 최저임금만 주려고 하면 계산이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갑자기 2010 580이라고 했는데 203만 얼마래요. 그러면 이제 헷갈리기도 하고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이렇게 식대를 꾸겨 집어넣는 게 나중에 관리할 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조언은 그렇게 드립니다만 뭐 그래도 넣겠다고 하시면 이렇게 계산을 해야죠. 그럼 이제 격일제 근무자를 한번 볼까요? 격일제 근무자를 보면 제가 아까 여기 월 소정 근로시간 수로 월급액을 만들어서 1%가 얼마인지 봤잖아요. 그럼 격일제 근무자는요? 월 소정 근로시간 수를 산정하는데 이건 통상근로자입니다. 통상근로자. 통상근로자의 월 소정 근로시간 수 209시간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40시간 일하죠. 5일. 주유 8시간이죠. 더해서 아까 제가 말했던 4.345주요. 365일 나누기 7일. 7일이 주기거든요. 나누기 12개월 해서 209시간이 나온 거예요. 7일은 일반 근로자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가 돌아가잖아요. 주유는 일요일이고. 그래서 주기가 7일이에요. 그러면 감당 근로 승인을 받은 근로자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죠. 1일 예를 들어서 1일 24시간 휴게 3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월 근로시간 수는 어떻게 되냐? 이 사람 1일 24시간 격일제로 일하는 사람은 하루 일하고 다음날 쉬고 하루 일하고 다음날 쉬죠. 주기가 2일로 돌아가죠. 그러면 산식을 간단하게 보면 24시간에서 휴게 3시간 빼고요. 21시간에서 365일 나누기 2일 나누기 12개월로 하면 돼요. 그러면 시간이 나오죠. 엄청 높죠. 그 다음에 이거 24시간 일하는 사람이고 야간에 휴게 없다고 치면 야간 근로는 22시부터 06시까지니까 8시간이에요. 8시간, 이거 야간 근로 시간도 줘야죠. 감당 근로 승인 받아도 야간 근로 수당을 줘야 되니까. 야간 근로는 8시간이거든요. 똑같아요. 365일 나누기 2일 나누기 12개월 여기다가 0.5배는 해야죠. 그러면 60일이 나와요. 합치면 380이 나와요. 380을 9,620원에 곱하면 요 금액이 나오거든요. 요 금액의 1%는 산입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20만 원 식대 집어넣을 때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금액은 20만 원 온전히가 아니라 1%뺀 금액 16만 3천 원만 들어가고 그러면 기본급 더하기 식대가 최저 월급이어야 되니까 식대는 20만 원이고 기본급은 요 365600에서 요거 미산입되는 거, 산입되는 거, 요 최저임금에 들어가니까 163 다 사서 하면 두 개 합치면 이거 나오게 그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비과세 식대를 잘 넣지 않아요. 그래서 넣지 않습니다. 사실 이 주기도요. 지금 제가 간단하게 2일이라고만 했지 이거 나오는 산식을 알아야 격일제 근로자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도 응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만만하지가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만 보고요. 그 다음 질문은 교대제 근로자 주야비의 월 근로시간 산정 방법은 제가 이거 한 장으로 이걸 요약했는데 와 예시가 주간 근로는 7시부터 19시예요. 예시예요. 그 다음에 야간 근로 19시부터 17시. 그러면 이제 공백 없이 돌아가죠. 휴게 시간 1시간씩이에요. 그러면 이게 7시부터 저녁 7시니까 12시간인데 휴게 시간 각각 1시간씩 빼면 11시간이죠. 실근로 시간은 휴게 시간 제외하고. 그러면 요거를 굳이 그림으로 만들어 보면 제가 뭐 조는 임의로 붙인 거예요. 주, 야, 비. 야비, 주. 비주야 이렇게 돌아가면 공백 없이 돌아가는 거고 주기는 그러면 3일이죠. 3일로 돌아가잖아요. 한 조가. 조별로 다 3일씩. 다시 또 4일째는 똑같이 돌아갈 거니까. 그러면 3일 주기로 돌아가는 거. 요걸 계산해 보면 기본 근로시간과 연장 근로시간과 야간 근로시간으로 나뉘어요. 기본 근로시간은 우리 아까 법적으로 정해진 8시간. 왜냐하면 이 사람 11시간 일하는데 8시간은 기본 근로시간이고
연장 근로 시간은 3시간인데 이렇게 하는 거고, 야간 근로 시간은 7시간. 왜냐하면 야간 근로 시간 안에 휴게 시간이 1시간 있는 걸로 계산했나 봐요. 7시간인데요. 각각의 식을 한번 볼까요? 기본 근로 시간 8시간은요. 주간 8시간이죠. 야간 8시간이죠. 곱하기 365일에 주기 3주기니까 3일로 나누고 12월, 12개월. 월로 나누면 요 시간이 나오고요. 연장근로 따로 계산해야죠. 제가 이거 연장근로 따로 계산한 이유가 감당근로 승인 안 받은 거 기준으로 한 것 같은데 수식이 좀 잘못됐어요. 어쨌든 연장근로는 11시간에서 8시간 뺀 거니까 3시간이죠. 주간 3시간, 야간 3시간이고요. 365일, 주기 3일, 12개월로 나누면 91시간이 나와요. 여기 지금 가산 1.5배 안 붙은, 0.5배 안 붙은, 1.5배 안 붙은 거 보니까 감당 승인 받은 거 기준으로 제가 계산한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되겠네요. 그렇게 한 거고. 야간은 7시간인데, 주간에는 없죠, 야간이. 야간에는 휴게시간 1시간이 있어서 7시간이에요. 그러면 그거 곱하기 365 나누기 3일 나누기 12개월 곱하기 0.5배는 해야 되니까 감단승인 받아도. 그러면 35시간이 나와요. 그렇게 하고 그럼 이걸 다 더하면 돼요. 162, 91, 35 주유가 있는데 지금 이거 감단 승인을 받더라도 주유는 지급해야 되나요? 지급해야 되나요?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 네. 그래서 이거 제가 잘못했다는 게 이거거든요. 감단 승인을 받았으면 주유는 빠져야 되고요. 일반 교대자라면 주유가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여기 그러려면 1.5배를 했어야죠. 그죠? 연장근로 일반 교대자라면. 근데 이제 주유가 35시간 들어가는 걸 제가 굳이 여기다 넣은 의도는 이제 물론 이건 잘못된 건데요. 사실 이걸 만들 때 의도는 3일 주기로 돌아가는 교대자라고 하더라도 주유는 7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된다는 게 그걸 말씀드리려고 넣은 거예요. 여기 보면 주유 35시간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7일마다 8시간씩 주라면서요. 지금 기본 근로시간 8시간이니까 주유 8시간인데요. 그거 거기다가 4.345 곱하면 35가 나와요. 그거예요. 그래서 교대제가 3일 주기로 돌아가든 4일 주기로 돌아가든 주유는 7일 기준으로 해서 8시간씩 줘야 된다. 그거 보여드리려고 제가 주유를 넣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산식이 좀 꼬인 것 같네요. 감단 승인 받았으니까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더해서 324. 주유 빼면 여기 35 빼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야 되긴 해요. 나눠서 계산해보자면 쉽지가 않죠. 그리고 세 번째 그거는요. 퇴직금 계산할 때 연차 수당의 적용 범위. 네, 두 가지 경우인데요.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율과 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해서 비로소 발생한 연차율과 수당의 경우. 연차는 그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쓸 수 있고 1년이 지난 날 수당으로 바뀌어요. 수당으로 바뀌어서 내가 수당을 받았어요. 그리고 연 중도에 퇴사했어요. 그럼 이건 이미 받은 거죠. 내가 근로하면서. 그거는 12분의 3만 퇴직금의 평균인 걸 포함하면 돼요. 1년치 소급해서 받은 거 다 더한 다음에 12분의 3. 근데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거는요. 이미 연차가 발생했고 내가 1년간 쓸 수 있는 연차인데 중도에 퇴사하느라 얘를 못 쓰고 수당으로 받은 거예요.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연차 안 쓴 거 있으면 수당으로 줘야 되는데 걔는 퇴직금에 안 들어간다는 걸 포함하지 않아요. 네, 그게 결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막 퇴직 전년도 출근율, 퇴직 전전년도 어쩌고 나와 있는데 이게 연차가 전년도 근로의 대가기 때문에 자꾸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 결론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4대 보험 중복가입인데요. 연금, 건강, 산재, 그리고 고용 이렇게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요. 연금, 건강, 산재는 각 사업장마다 가입이 가능하지만 고용은 그렇지가 않다. 결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연금은 기준소득 월액의 상한액이 590이에요. 590을 기준으로 해서 그 요율 떼가지고 보험료 부과하거든요. 그러면 2개 이상 사업장 소득 합쳐도 590이 안 되면 각각 소득으로 적용돼서 연금보험료 부과하고 2개 사업장 소득 합쳤더니 590이 넘으면 590 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비율로 조정해야겠죠. 590을 상한으로 보고. 그래서 부과한다. 건강보험료는 이건 뭐 사실 논외입니다. 보험료 상한액이 780이면 그 임금 수준은 사실 많지 않아요. 시장에. 이 정도의 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거든요. 이건 물론 노사합산분이긴 합니다. 그러면 근로자 혼자 매달 건강보험료 390씩 낸다는 얘기인데 그 정도 월급을 받는 사람은 많지 않아서요. 그냥 각 사업장별로 부과한다. 산재보험은 당연히 그냥 각 사업장 적용하는 거고. 고용보험은 한 개의 사업장에서만 취득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이중취득이 안 돼요. 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첫 번째, 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장에 고용보험 취득신고 해야 돼요.
보수가 같으면요, 월 서점 근로 시간이 많은 사업장에 취득 신고해요. 그것도 같으면요,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으로 취득 신고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사전 질문까지 다 알아봤고요. 오늘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 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